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위기 소식 알려드렸고, 그리고 계속 지금 이 중동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동중국해 인근, 필리핀 인근에서 긴장 관계, 특히나 항목끼리 딱 조우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 항모들의 입장이, 대응 방식이 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뭔가 좀 컸다 이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긴장 관계에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케이프 세인트 조지함이 4년간 6억 달러의 현대화 개수를 마치고 태평양에 복귀를 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시험 운항을 마치고 샌디에고 항구에 접근 중인 케이프 세인트 조지함인데,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은 지금 뭐 다 퇴역 중에 있죠. 그런데 4년 동안 이 배를 지금 현대화 개수를 했어요. 그래서 레이더, 전자장비, 그리고 통신장비 이런 것들을 신형으로 좀 바꿔주고, 그리고 소모성 부품을 새 걸로 바꿔주고, 이런 거 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6억 달러 들었다 이겁니다. 6억 달러 같으면 8천억 원이 넘죠. 8천억 원. 뭐 제대로 된 구축함 한 척 가격, 새거 한 척 건조하는 가격인데, 그게 해가지고 그냥 현대화 개수 좀 했다. 뭐 그렇다고 뭐 전투 체계를 바꾸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의 수명 연장을 좀 했다. 4년 동안 8천억 원 들여서. 이게 지금 미국의 조선소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냐? 조선소에 도크가 없으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빼졌다가 또 했다가 이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인건비 많이 들고, 인건비 많이 들니까 이제 전체 비용이 상승하죠. 그래서 한국에 맡겨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들 많죠. 대선 후보들이 결국은 미국과 이 건함 협력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해내느냐, 이것도 중요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 할 때 저는 이 배의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케이프 세인트 조지함, 이거 통신 장비, 그리고 전자 장비, 소모성 부품 이런 거 좀 교체하는데 8천억 원이 들고 4년이나 걸렸다. 그리고 4년 걸려서 수리를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쓰냐? 지금 25년 아닙니까? 27년에 퇴역한답니다. 아니 27년에 퇴역하는, 즉 2년 더 쓰려고 4년에 걸쳐서 수리했으면, 4년에 걸쳐서 수리했으면 최소 8년은 써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년 동안 수리했는데 4년만 쓰는 거? 이건 또 안 맞죠. 4년 수리했으면 8년은 써야죠. 그런데 4년이나 소모해서 8천억 원 들여서 수리해놓고 2년 쓰고 퇴역하겠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 대한민국에 맡기면 뭐 1년 내로 뭐 한 3, 4천억 원 정도에 이거 현대화 개수 다 해준다.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냐. 단 여기에 이지스 전투체계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믿지 못할 정부에는 못 맡긴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정부 탄생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라는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뉴욕타임스가 중국이 관세 전쟁 속에서 AI 기반의 자동화 공정을 급속도로 확충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성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되어서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뉴욕타임스 이런 거 지금 받았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받았으니까, 와, 뭐 관세전쟁에서 트럼프가 지는 거야,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지는 거야, 뭐 왜냐 이런 거 그대로 받았으니까 라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우리나라로 지금 경향신문 같은 데입니다. 죽자고 보수 정권 까고 우파 정권 까는 그런 신문이기 때문에 그거 걸러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상은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이 기사를 쓴 이 기자를 파봤어요. 파보니까 이 기자는 중국에서 한 20년 동안 여기저기 취재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기자가 20년 동안 중국에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많은 스폰서를 받았겠죠. 즉 친중 인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뭡니까? 중국의 물건에 미국이 아주 강력한 관세를 때려서 미국에 들어왔을 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안 팔리게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이 기사는 뭐냐? AI 등에 대한 투자 때문에 그 덕분에 중국 자동화 제조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이긴다. 아니 관세를 많이 때려서 안 팔리는데 많이 생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고 만들어놔서 더 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 1%가 내려갈 때마다 3천만에서 4천만 명 정도의 실직자가 생겨요. 그래서 중국이 5% 이상은 무조건 달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실직자가 안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AI 투입해가지고 자동화 공정하면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실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실직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구매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또 내수 경기가 악화되겠죠. 그럼 미국에는 물건이 안 팔리는데 내수라도 되어야 기업이 살 텐데 내수도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이 기자가 누군가만 보고 이 언론사가 누군가만 보면 뉴욕타임스 이건 경향신문 같은데요. 또 기자 뭐야 20년 동안 중국에 있었다고? 친중이네. 그리고 한 번 더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을 한 번 더 AI로 자동화 설비했다고?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잖아. 그러면 미국에 물건 못 파는데 내수라도 좋아야 되는데 기업들 다 망하겠네?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사 기자들도 좀 이런 거 가려서 또 판단 좀 해서 기사 적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에서 5월 16일 사우디 등 중동 방문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에 있을 때 전쟁을 하진 않겠죠. 그래서 5월 7일 이란에 이제 협상 마지막이다라고 선언한 그 마지노선이 5월 7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월 7일 끝난다고 해서 바로 공격할 것 같진 않다. 요거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 마치고 때리지 않겠냐. 중동 순방하면서 야 우리 이런 거 갈 텐데 니들 좀 이해 좀 해라. 그리고 이런 거 좀 도와줘. 이런 거 하러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동 순방할 때 혹시나 푸틴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스라엘 언론 와이넷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비해서 나탄즈의 핵시설, 나탄즈가 이제 이란의 핵단지입니다. 이 핵시설의 방공 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등에 콘크리트를 더 갖다 바르고 하는 시설 보강공사, 벙커버스터 들어오면 막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란도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에 나설 것을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르단은 테러 모의 혐의를 받은 무슬림 형제단, 이 무슬림 형제단에서 하마스가 나온 거죠. 이 무슬림 형제단에도 이집트에도 있죠. 시나이 반도 쪽에. 그 해산령을 내렸답니다. 구성원들 체포하고 거점 폐쇄하고 자산들을 압류 조치에 돌입했다라는 거고, 예멘 대통령 지도위원회, 그러니까 후티 반군과 대척점에 있는 바로 그 세력이죠. 유엔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 세력입니다. 대통령 지도위원회 주도의 대규모 병력이 예멘 남서부 지역에서 후티 접경선에 집결 중에 있고, 이 정도 보면 야 이거 공세 준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 동영상 캡처본인데요. 쫙 화면을 돌려보면 이런 그 픽업 트럭 위에 기관총 같은 거 붙여 있는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게 막 쫙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훈련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공격 준비 개시선에 혹시 들어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후티를 때리러. 자, 미국이 주관해서 런던에서 회담이 열리려고 했죠. 우크라이나 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건은 어떠냐.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함께 이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미국이 영국, 프랑스, 독일하고 입장 차이를 못 좁혀서 야 그럼 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대표단, 영국 대표단이 모이긴 했는데 미국이 하지 말자 해서 그냥 안 했답니다. 왜 미국이 하자고 해놓고 자기들이 또 먼저 하지 말자고 하냐. 일단
영국, 프랑스, 독일이 도저히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뭐 굳이 만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왜? 미국 입장에서 미국이 다 먹고 싶고 영국, 프랑스, 독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돈 좀 냈는데 우리도 숟가락 좀 얹어야지. 이제 이런 이해관계가 지금 있는 밥그릇 싸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유럽 전 현직 지도자 및 관료 그리고 학자 등 500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어떤 성명이냐?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유럽군 18만 명을 파병하라 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자, 이 관련 보도입니다. 18만 명, 유러피안 트룹스를 우크라이나 지키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지금 즉시 3만 명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보내야 된다. 왜냐?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북쪽을 칠 어떤 기미가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거 막으러 3만 명을 즉시 보내야 되고 또 3개월 이내에 5만 명을 이 하르키우 전선 쪽으로 보내야 된다. 왜냐? 이 하르키우 쪽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막아주러 5만 명을 또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휴전 후에는 10만 명을 이 돈바스 지역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8만 명의 지상군, 이거 다 지상군이죠. 18만 명의 지상군이 유럽에 어디 있습니까? 냉전 끝나고 나서 전부 감군하고 프랑스 냉전 끝나고 나서 감군하고 해가지고 노무현 때 프랑스식 국방개혁을 본받자라는 황당한 소리들을 했는데 그 좌파들이 프랑스는 냉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싸울 데가 없죠. 다 EU로 또 뭉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고 완전히 감군을 했어요. 그걸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때 좌파들이 프랑스식 국방개혁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냉전이 해체됐습니까? 북한이 우리 죽이겠다고 계속하고 핵개발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황당한 소리죠. 그것도 이제 냉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군대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 18만 명 보내야 되는데 뭐 독일군 해봐야 다 합해서 18만 명. 그게 육해공 나누고 우주군 나누고 또 행정병 나누고 이러면 지상군 전투병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독일은 안 지킵니까? 어떻게 여기 보내겠습니까? 뭐 영국군 해봐야 15만 명, 프랑스군 6, 7만 명 이런데 그 빼서 여기다가 수만 명씩 보낼 데가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의 의미 없는 외침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파병을 하려면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선 주자들 중에서 모병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황당한 소리예요. 우리 안 그래도 지금 징병을 해도 병력이 부족한데 모병하면 누가 들어옵니까 거기? 예? 20살, 21살 젊은 애들 중에 모병제 하면 월급 300만 원 줄게, 200도 아니고 300 줄게 라고 했을 때 나 학교 다니다가 그래 나 군대 갈게요 하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한 50살쯤 되는 사람들에게 야 뭐 모병하면 한 400만 원 줄게 500만 원 줄게 그럼 나 갈게요 할 사람 많겠죠. 왜? 이제는 꿈도 희망도 현실의 벽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20대들 또는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꿈과 희망이 이만큼 있는데 이상은 이만큼이고 현실은 이만큼이라는 걸 모르는데 우리 나이가 되면 현실은 바닥이고 꿈은 이만큼이라는 걸 그 괴리를 알 텐데 20, 30대들은 몰라요 이걸. 그 이상을 버리고 거기 가겠습니까? 군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1억 2천만 명의 인구가 넘는 일본이 27만 명을 못 모아요. 그런데 지금 대선 후보가 무슨 모병제 웃기는 소리입니다. 나라 그냥 걷어다 갖다 날리는 겁니다. 러시아는 키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KH-101 그리고 이스칸데르-M 미사일. 이스칸데르-M 탄도미사일은 6발이나 쏘았어요. 그리고 순항미사일들은 수십 발 쏘았고 이걸 키우 시내에다가 때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상가 지역에다가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 아마도 이것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제51 전략 탄약창 제가 그저께 보여드렸었죠. 버섯구름. 네. 그거의 보복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었는데 아니 그럼 군사시설을 때려야지 이렇게 민간인 지역 때리면 됩니까 러시아? 자, 파키스탄은 인도군의 국경 군사력 증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에서 4월 25일 이틀간 인도 북서부 공해상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래서 항행금지구역,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겹치는 이지 지역에다가 항행금지구역 선포했고 탄도미사일 쏜답니다. 그 말은 이들이 우리 전쟁하면 우리 핵미사일 쏠 수 있어.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자라는 사인이죠. 정말 인도와 파키스탄이 어떻게 진짜 전쟁까지 갈지 또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에 미군 군함과 상선 위성 위치 정보를 제공해 표적화 작업을 돕다가 미국의 경고를 받은 중국이 점점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사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미사일 전력을 배치하자 중국이 항모전단을 밀어넣어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미국도 전략자산 투입으로 응수해 미중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필리핀 네메시스 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필리핀 인근 해역에 산둥 항모전단을 출격시켰으며 이들이 미 해군 니미츠 항모전단과 해상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국의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남중국해를 떠난 산둥 항모는 지난 4월 23일 새벽 바시 해협을 통과해 필리핀 해에 진입했는데요. 산둥 항모의 필리핀해 진입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필리핀 해군에 의해 추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오후 기준 산둥 항모의 위치는 일본 미야코지마 남쪽 약 790km, 필리핀 루손섬 동쪽 약 370km 지점인데요. 산둥 항모는 055형 구축함 예난함과 함께 동진 중이고 인근 해역에는 앞서 필리핀 해에 진출해 있던 052DL형 구축함 카이펑함이 합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당국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항모 전진 배치가 현재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발리카탄 훈련에 대한 항의성 무력 시위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은 미 육군의 MRC에 이어 해병대의 네메시스가 루손섬과 바시 해협 일대에 배치된 것에 중국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17일 필리핀 루손섬 북부에 NSM 미사일로 무장한 제3 해병 연안연대 병력을 배치했는데요. 이들은 유사시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이번 발리카탄 훈련을 통해 일본, 필리핀과 함께 중국에 대한 해상 봉쇄 시나리오를 숙달하는 중이었습니다. 중국 항모가 바시 해협을 통과하자 미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괌에 입항했던 니미츠 전단을 23일 오전 출항시켰고 함께 대기하던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오하이오함 역시 항모 전단과 함께 출항시켰습니다. 실함대 증원 배치된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윌리엄 P. 로렌스함 역시 중국 항모 전단의 바시 해협 통과 직후 대만 해협을 통과해 중국 항모의 배후로 들어갔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이러한 전력 배치에 따라 4월 24일부터 필리핀 해에서는 양국 항모 전단이 일정 거리를 두고 대치하는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시진핑은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키려 다각도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아직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만한 힘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미 항모 면전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중국 항모 전단, 지금 자신들이 덤벼들고 있는 상대가 누군지 자각하기 바랍니다. 네, 산둥 항모 전단,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중국 남해 함대의 기함격이죠. 이 산둥 항모가 방공 구축함 05형 예난함을 데리고 바시해 통과해서 태평양으로 나갔다 이겁니다. 자, 그걸 이제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마킹하고 있는 모습인데 필리핀 그리고 대만 이 사이가 바시해협이죠. 이게 통과해서 이렇게 괌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요. 왜 이러냐? 바로 필리핀 루손섬 북부 바시해협 중간에 있는 제도에 네메시스 로그파이어스라는 이 무인 발사 차량을 미 해병대가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는 여기 지금 하얀 거 두 개 보이죠? 이게 무인 발사 차량인데 저기에 NSM이라고 하는 최신 지대함 미사일 두 발이 각각 한 발씩 해서 두 발이 탑재가 됩니다. 이걸 어디다 배치했냐? 이런 데다가 배치했어요. 지금 미군이. 대만, 여기 밑에가 필리핀이죠. 요 사이에 딱 중간에 이런 섬들에다가 이 로그파이어스를 배치했는데 네메시스. 이 NSM 미사일의 사거리가 185km입니다. 자, 그러면 대만 남쪽에서부터 필리핀 북쪽까지 완전히 사거리에 다 들어오는데 이게 워낙 최신
미사일이라서 중국이 현재 기술로는 좀 막아내기가 두렵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두렵다 이거죠. 자, 지금 발리카탄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 그동안은 발리카탄 훈련은 필리핀을 지켜주는 우리로 치면 팀 스피릿 같은 뭐 그런 훈련이었는데 이번 발리카탄 훈련의 시나리오는 미국, 일본, 필리핀이 같이 하고 있는데 완전히 중국 봉쇄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치했고, 그리고 루손섬 북부에 미국이 또 미 육군이 MRC 그러니까 토마호크, SM-6 이런 거 쏘는, 그래서 남중국해 전체가 다 타격권에 들어오는 미 육군의 타격자산, 함대 타격자산인 MRC가 이미 들어와서 고정 연구 배치되어 있고, 요건 순환 배치 그냥 훈련 임시 배치인데 어쨌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유사시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무인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때려도 미국은 피해도 없어요. 이러니 이제 거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항모를 보냈다라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또 항적이 발견됐네요. 자 괌에서 이쪽이 괌인데 이쪽에서 쭉 뭔가 비행기가 날아왔습니다. 이게 C2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수송기죠. C2 수송기가 이렇게 필리핀 남쪽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말은 항모에서 출격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모가 어딘가 있다 이 말이죠. 니미츠 항모가 드디어 괌에서 출항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둥 항모가 이쪽에 있죠. 조우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냐? SSGN 오하이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이 장전되어 있는 이 오하이오 함이 같이 출항했어요. AIS를 켰어요. 나 출항한다. 그래서 이건 뭐 전쟁하겠다는 거 아니고 내가 출항하니까 니들 좀 알아라. 그래서 좀 겁 좀 먹어라. 라는 이런 사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대만 해협을 쫙 돌아서 산둥함의 뒤를 잡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면에는 니미츠 항모전단, 후면에는 또 미국의 이지스함, 이렇게 산둥함을 에워싸고 지금 포위 기동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다 라고 보이는데, 니미츠 항모전단이 지금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일단 알레이버크 이지스 구축함이 세 척입니다. 커티스 월브, 그리들리, 웨인 메이어 이렇게 세 척이고, 여기 주말트급 구축함의 2번 함이 마이클 몬수어, 이건 스텔스 구축함이죠. 이것까지 있어요. 처음으로 지금 항모전단에 배속된 주말트급 구축함인데 아마도 이 중국 항모전단의 레이더로는 발견도 못할 겁니다. 스텔스라서. 자, 이런 엄청난 전력을 데리고 앞에서 막고 뒤에는 미 이지스함이 따라 들어와서 포위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전 같았으면 중국 항모는 이 정도 되면 도망갔어야 되는데 아직은 도망을 안 가고 있는 게 좀 컸다 이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중국이 결국은 꼬리를 말고 어디로 도망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